호주 총리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을 훔쳐 만든 중국과의 계약을 전면 철회한다. 불과 하루 전 중국 VN-17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로 확정된 상태. 계약 규모는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세계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완승이다. 한국도 이제 중국에 밀리는가? 그런데 발표 바로 직전, 단 하나의 한국 비밀 문서를 전달받은 호주 국방차관이 중국과의 계약서를 싹 다 찢어버린 겁니다. 중국은 격분했고 경제 보복까지 들먹이며 호주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단 한 장의 한국 비밀 문서에는 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이든입니다. 호주 국방부 차관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입니다. 캔버라의 국방부 청사 17층,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파일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중국산 VN-17 장갑차, 다른 하나는 한국산 K-21 장갑차 자료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무기 도입 계약서 같지만 이 결정이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좌우할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오늘 오후 3시에 최종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메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로만 보면 중국 VN-17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격은 30% 저렴하고 현지 공장 건설의 기술 이전까지 제한했죠. 정치권에서는 이미 결정난 듯 분위기였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어제 국방장관이 제게 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걸리고 있었습니다.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3년 전 받은 편지 2통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톰슨 상병과 윌리엄스 상병의 어머니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 저는 예산 절약을 이유로 저가 장비를 선택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리처드, 우리 아들이 믿고 사용했던 장비가 고장나서. 톰슨 상병의 어머니 마가렛이 장례식장에서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5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시간 후면 최종 브리핑이 시작되죠.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호주 전쟁기념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는 제 조부 엘버트 헤이든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왕립연대 중이었죠. 조부는 평생 그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리처드야, 진짜 용기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란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조부의 훈장이 거실벽에 걸려 있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훈장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무게 말입니다. 차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협상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메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더 이상 협상할 건 없어요. 사실 중국 측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호주 내 1000개 일자리 창출, 방산 기술 공유까지 약속했거든요. 언론에서도 연일 경제적 실익을 강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 참혹한 결과를 말이에요. 당시 선택했던 장비는 가성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던 독일제였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달랐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엔진이 과열됐고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2명의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군용 장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차관님, 한국 측에서도 최종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메리가 건넨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가격 인하나 추가 혜택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주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데 한국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과 성능 이야기만 했어요. 마치 이 장비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총리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헤이든 차관, 중국 측 제안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시계가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톰슨 상병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부디 다른 어머니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할 수 없다고. 생명을 지키는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오후 3시 정각 국방부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마이클, 방산청장 로버트, 예산실장 데이비드까지 총 12명의 핵심 인사들이 둘러앉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에서 이미 답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한숨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중국 VN-17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실장 데이비드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 측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30% 가격 이하의 현지 공장 건설까지 약속했는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중국 제안이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산청장 로버트에게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게 사실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묘하다니요? VN-17과 K-21의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육군 참모총장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010년 홍콩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시를 마친 K-21 장갑차가 한국으로 돌아가던 중 홍콩 세관에 억류된 사건이었죠. 무려 50일 동안 억류됐잖습니까? 방산청 기술 담당관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서류 미비가 이유였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서류를 다 준비해줬는데도 20일이나 더 붙잡아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 공개한 VN-17이 로버트가 말을 흐렸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VN-17의 구조가 K-21과 놀랍도록 유사했다는 것 말이죠. 데이비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VN-17이 K-21을 베낀 거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심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성능에는 문제 없다는 평가 아닙니까? 데이비드가 계속해서 중국 쪽을 옹호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닙니다. 신뢰성이죠. 신뢰성이요? 겉모양을 베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까지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은 더욱 그렇죠.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차관님, 중국도 이미 VN-17을 여러 나라에 수출했고 실전 경험도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배제하기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중국 대사가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3년 전을 기억하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프가니스탄 참사는 국방부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때도 예산과 조건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데이비드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검증이라는 게 결국 평화로운 환경에서의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실전은 완전히 다르죠. 방산청장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사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만약 우리가 한국 K-21을 선택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요? 현실적인 걱정이었어요.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었고 경제적 보복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외교부에서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계속될수록 분위기는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경제적 논리가 강했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호주 내 1000개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해서 말이죠. 언론에서도 연일 경제적 실익을 강조하고 있고요. 한 사람씩 중국 제안의 장점을 나열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뭔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숙제를 베낀 학생이 선생님께 완벽한 답안지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차관님, 데이비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은 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을 발표하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VN-17의 사양서를 보니 정말 완벽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우수하고 추가 혜택까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컴퓨터를 켜고 2010년 홍콩 사건에 대해 다시 찾아봤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니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단순한 서류 미비치고는 너무 오래 억류했던 거죠. 50일이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 메리였어요. 차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면담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거절하세요. 하지만 총리실에서도. 총리실은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메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숫자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직감으로 느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본능 같은 것 말이죠. 호주를 떠나기 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서류와 숫자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극비리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어요. 한국 방산청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지만 제가 요청한 건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차관님, 먼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시겠습니까? 방산청 국제협력과장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가죠. K-21 개발 현장으로 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방산청 청사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봤어요.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뭔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K-21 개발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 돈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성능과 안전성만 계속 강조하거든요.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은 만나자마자 가격부터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방산청에 도착하자 김정호 K21 개발팀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하지만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헤이든 차관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럼 바로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가득히 K21의 설계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사자 명단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 김정호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장갑차를 타고 싸울 병사들, 그리고 더 좋은 장비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분들 말이에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런 개발팀은 처음 봤거든요. 자, 그럼 K21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팀장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K21의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장갑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력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이 장갑차를 설계할 때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에 탄 병사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이에요. 스크린에 K21의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웠어요. 모든 설계가 승무원 보호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이 비자형 선체 구조는 지뢰 폭발 시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장갑은 기술자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단순히 철판을 두껍게 만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된 각도와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더운 지역에서 장비 과열은 치명적이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정호 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UAE 사막에서 50도가 넘는 온도로 6개월간 테스트했습니다. 엔진 냉각부터 전자장비 보호까지 모든 부품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했어요. 습도는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 우기철 환경도 재현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습도 90%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요. 하나씩 물어볼 때마다 완벽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혹시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비용보다는 가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이 장갑차를 만들면서 한 번도 얼마나 싸게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쟁사들은 차관님, 생명에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정호 팀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기동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청사박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실물 K21을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동 걸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드럽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K21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사로를 오르내리고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에어백 시스템입니다. 김정호 팀장이 가리켰어요. K21 양쪽으로 풍선 같은 게 펼쳐지더니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에어백 도화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리를 놓거나 특수 장비를 써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물을 건넙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런 걸 만들어낸 발상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포 사격도 보시겠습니까? 40m 기관포가 목표물을 향해 발사됐어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반동 제어도 완벽했어요. 저 포는 대공 사격도 가능합니다. 헬기나 드론까지 잡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눈빛 말이에요. 김 팀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다른 업체들처럼 적당히 만들어도 팔릴 텐데요. 김정호 팀장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1950년을 아십니까? 한국 전쟁 말씀입니까? 네. 그때 호주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호주 병사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맺어진 인연이 기술로 이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갑차를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팀장의 말에 저는 숙연해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장비라면 분명히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숫자나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베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팀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차관님, 베낄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는 베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갑차에 담은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답이 말이에요.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내각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서울에 다녀온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차관, 비공식 방한 목적이 뭡니까? 기자들이 공항에서부터 몰려들었어요. 저는 노코멘트만 반복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 메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 측에서 추가 제안을 해왔어요. 또 뭡니까? 가격을 추가로 15% 더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호주 내 생산 공장도 3개에서 5개로 늘리겠다고 해요. 놀라운 조건이었어요. 이미 파격적이었던 제안을 더욱 좋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현지 일자리도 1,500개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죠. 점심시간쯤 국방장관 윌리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헤이든, 중국 측 추가 제안을 받나? 네, 방금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게다가 자네가 한국에 다녀온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장관님, 기술적 검토는 필수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언론에서 벌써 수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 자네가 한국 측과 무슨 거래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진실을 찾으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킨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예정된 국방위원회 브리핑이 있었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관, 한국 방문 목적부터 명확히 해주시죠. 보수당 의원 톰슨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기술적 검토를 위한 현지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죠? 마치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는 감성팔이 아닙니까? 노동당 의원 존슨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70년 전 전쟁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 감정에 호소하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리예요. 다른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기술, 투자까지 말이에요. 한국은 뭘 줄 수 있나요? 게다가 K21은 이미 기술 유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2010년 홍콩 사건 말입니다.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됐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의원님들, 장비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과 신뢰성입니다. 하지만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죠.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언론에서 큰일 났습니다.
메리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방차관 한국 측과 유착 의혹. 기사를 읽어보니 화가 났어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거였습니다. 차관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뇌물수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합리적인 중국 제안을 거부하려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국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 모두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퍼진 의혹을 잠재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됐어요.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서 차관의 이상한 행보라며 비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 제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굳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내 캐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신문에서 보니까. 걱정 마.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서랍을 열고 3년 전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톰슨 상병과 윌리엄스 상병의 어머니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톰슨 상병 어머니 마가렛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리처드 차관님께. 우리 아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가 쓰는 장비가 별로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되니까. 그 아이는 끝까지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발 다른 어머니들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값싼 장비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윌리엄스 상병 어머니 수잔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들이 믿고 사용했던 장비가 고장나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장비였다면. 이 편지들을 읽고 나니 확신이 섰어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정치권에서 압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생명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관,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중국 측 추가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숫자와 조건이 아니라 신념으로 선택하겠다고 말이죠. 점심시간에 마지막으로 K21과 VN17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객관적 수치만 보면 VN17이 여전히 우세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부가 혜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K21 뒤에는 진심이 있었고 VN17 뒤에는 계산만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어요.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내릴 결정이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좌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조부 엘버트의 사진을 봤습니다. 70년 전 한국 땅에서 싸웠던 그분이 지금 제게 뭐라고 하실까요? 진짜 용기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란다. 조부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발표를 하루 앞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캔버라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의 K21, 정확히는 AS21 레드백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하니 두려웠거든요. 차관님, 아직도 계세요? 비서 메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야근하는 제가 안쓰러웠나 봅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관님이 내리신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메리의 격려가 고마웠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때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한국방산청이었어요. 시간을 보니 한국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메일을 보냈을까요? 메일을 열어보니 김정호 K21 개발팀장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마지막 제안서. 내용을 읽기 시작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헤이든 차관님께.
먼저 바쁜 일정 중에 한국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관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호주 병사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관님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제안이라니 뭔지 궁금해졌어요. K-21을 기반으로 하되 호주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름은 AS-21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이라는 이름이 인상적이었어요. 호주를 상징하는 거미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의 광활한 평원과 험준한 산악 지형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될 것입니다. 엔진은 호주의 먼지가 많은 환경에 맞게 특별히 개조하고 냉각 시스템은 50도가 넘는 사막 기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양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호주 환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호주군의 전술과 운용 방식에 맞춰 화력 통제 시스템과 통신 장비도 맞춤형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호주만을 위한 특별한 장갑차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제안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가 개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추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고? 기본 K-21보다 30% 이상 향상된 성능의 레드백을 같은 가격에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10% 할인된 가격으로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능은 더 좋게 하면서 가격은 더 싸게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 답은 다음 문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보온입니다. 보온이라는 한자어가 그대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레터 투드 리페이미터엔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호주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1만 7천 명의 호주 병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고 그중 340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호주를 지킬 차례라고 생각해요. 호주 병사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전쟁을 직접 겪지도 않은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있다니요. 레드백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담긴 작품입니다. 메일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차관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주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압박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이익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PS.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은 서두르지 마세요. 차관님이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메일을 다 읽고 나니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제안은 처음 봤거든요. 이익보다 의리를, 계산보다 진심을 앞세우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첨부 파일이었어요. 레드백에 상세 설계도가 들어있었는데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도면을 보니 정말 호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게 확실했습니다. 엔진 배치부터 냉각 시스템, 심지어 좌석 배치까지 호주군의 체격과 장비에 맞춰져 있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가 서울에 다녀온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이런 상세한 설계를 그 짧은 시간에 완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정호 팀장이었어요. 차관님, 메일 받아보셨나요? 네, 방금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사실 차관님이 오시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호주가 장갑차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요. 우리는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정호 팀장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차관님, 우리는 정말로 호주를 도우고 싶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차관님,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19살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한 해병대원이었어요. 그때 호주 군함들이 인천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걸 봤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호 팀장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너는 기술자니까 언젠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때 꼭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K-21을 개발할 때부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장갑차가 호주 병사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팀장님, 차관님, 우리에게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못다한 인사를 대신하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장비라면 분명히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 캐롤이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결정됐어? 응, 됐어. 어떻게? 저는 한국에서 온 메일 이야기를 해줬어요. 캐롤도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네. 7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러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발표 1시간 전에 총리실에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차관, 정말 확실한 거지? 중국 측 제안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유리한데. 네, 확실합니다. 총리님. 알겠네. 자네를 믿겠네. 오후 3시 드디어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찬 브리핑룸에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호주 국방부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으로 한국의 AS-21 레드백을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순수하게 성능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내린 것입니다. 레드백은 호주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차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준비된 답변으로 대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결정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한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김정호 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관님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갑차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이에요. 발표 다음 날 오전 9시 내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를 비롯해 국방장관, 재무장관, 외무장관까지 핵심 강요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헤이든 차관, 어제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총리가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어요. 아직 내각 최종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언론에 먼저 발표하다니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총리님.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무장관 짐 찰머스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헤이든, 솔직히 말해보자. 감정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70년 전 전쟁 이야기에 휘둘려서 말이야.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장관님, 이건 감정적 판단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술적 검토를 거친 결과예요. 그래. 그럼 숫자로 설명해봐. 짐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레드백의 생존성은 VN17보다 23% 높습니다. 기동성은 18%, 화력은 15% 우수해요. 하지만 가격은 VN17보다 12% 비쌉니다. 바로 그거야. 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12%라는 게 얼마인지 알아? 전체 사업비로 치면 3억 달러야. 그 돈이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을 수 있어. 외무장관 펜이 웡이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해요. 우리 최대 교역국을 화나게 만들면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클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장관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잃은 2명의 병사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톰슨 상병과 윌리엄스 상병. 당시 우리가 선택한 장비는 가성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장비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칭찬했죠. 국방장관 윌리엄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이든, 그 일을 지금 꺼내는 건. 하지만 실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말을 막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엔진이 과열됐고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결국 2명의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무장관 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이었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당시 독일 제조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50도 이상 고온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테스트는 40도까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여름 기온은 55도까지 올라가죠.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먼지 투과 테스트도 유럽 기준으로만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미세모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당시에는 몰랐나? 우리가 가격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지금 중국 VN-17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서의 신뢰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짐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K-21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야. 게다가 중국은 우리에게 1,500개 일자리를 약속했어.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생명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재무장관님, 병사 한 명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야.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 2통을 꺼냈어요. 3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다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총리가 물었어요. 톰슨 상병과 윌리엄스 상병 어머니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톰슨 상병 어머니 마가렛이 쓴 편지입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가 쓰는 장비가 별로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되니까. 그 아이는 끝까지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윌리엄스 상병 어머니 수잔의 편지도 읽어드릴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믿고 사용했던 장비가 고장나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장비였다면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재무장관 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발 다른 어머니들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값싼 장비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들, 이것이 제가 K-21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가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숫자와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병사들의 생명이에요. 총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헤이든, 정말 확신하나? K-21이 우리 병사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네, 확신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K-21 개발팀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능과 안전성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VN-17도 외무장관이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VN-17은 K-21을 베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홍콩 억류 사건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야. 짐이 다시 반박했어요. 맞습니다. 추측이에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복제품은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 핵심 기술까지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방장관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외교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총리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헤이든,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말이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조부 엘버트의 사진을 생각했어요. 제 조부도 70년 전 한국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안전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했어요. 조부 이야기는 왜? 조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용기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란다라고 말이에요. 제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라도 말이에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총리는 최종적으로 제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총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헤이든, 자네를 믿겠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총리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그럼 됐어. 당신을 믿어. 캐롤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어떤 비판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조부를 만났어요. 조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리처드. 내가 자랑스럽다. 꿈에서 깨어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호주 국방부 데브리핑룸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CNN, BBC까지 주요 외신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선정 결과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연단에 서서 준비된 발표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호주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으로 한국의 AS-21 레드백을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격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하게 성능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CNN 기자였습니다. 차관님,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했던 중국 제안을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제품이 아닌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복제품이라는 표현은 너무 강한 것 아닙니까? 2010년 홍콩 억류 사건 이후 공개된 VN17의 구조적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호주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중국 제안이 매력적이었을 텐데요. 저렴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입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참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는 경제보다 우선입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CNN은 호주, 중국산 버리고 한국 기술 선택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BBC는 호주 국방차관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제 개인사까지 조명했어요. 조부의 한국 전쟁 참전 이야기와 3년 전 아프가니스탄 사건까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당일 저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은 극도로 유감스럽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정치적 편견에 의해 내린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 언론들도 가세했어요. 환구시보는 호주 반중 감정에 휩쓸려 비이성적 선택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호주는 경제적 실익을 포기하고 과거의 감상에 매몰된 선택을 했다. 이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레드백의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한국에서 테스트용 레드백 2대를 먼저 보내주었어요.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북부 준주의 극한 환경 테스트였어요. 45도가 넘는 사막 기후에서 연속 72시간 가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엔진 온도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전자장비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작동해서 승무원들이 쾌적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퀸즐랜드의 열대우림 지역이었습니다. 습도 95%, 기온 38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레드백은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도화 테스트였습니다. 레드백이 강물에 들어가자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면서 물 위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속 7km로 유유히 강을 건넜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현장에 있던 육군 참모총장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다른 나라 장갑차들은 모두 교량이나 도하 장비가 필요한데 이 녀석은 혼자서 물을 건너네요. 화력 테스트도 압권이었어요. 40m 기관포의 명중률은 98%였고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저공 비행하는 드론까지 정확히 격추했어요. 차관님, 이 정도 성능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기체계 전문가 톰 윌슨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특히 생존성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탑승자 생존율이 98%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테스트용 레드백 인도식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직접 인도식에 참석했어요. 김정호 팀장을 비롯해 개발진 10명이 왔는데 이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호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70년을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도 호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인도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부 엘버트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캔버라 외곽의 작은 언덕에 있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조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엘버트 헤이든 1930년에서 2010년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자유를 위해 싸우다. 저는 조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피로 지키신 나라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게 됐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마치 조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치적 압박도 심했고 경제적 손실도 컸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가 뭔지 말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들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340명의 호주 병사들을 말이에요. 70년이 지났는데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묘비에 새겨진 자유를 위해 싸우다라는 문구를 다시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싸우신 자유가 오늘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요. 기술과 우정으로 이어진 새로운 동맹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70년 전 한국 땅에서 흘린 피와 땀이 오늘 첨단 기술로 되돌아온 거였습니다. 묘지를 떠나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김정호 팀장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차관님, 레드백 테스트 결과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캐롤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어. 어떻게 알아? 오늘 할아버지 묘지에 다녀왔는데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 캐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됐네. 당신 할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만 하셨으니까.
그날 밤 뉴스를 보니 레드백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요. 호주 군인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비예요. 이제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병사들의 소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국제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기술이 아닌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호주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다. 70년 전 전쟁의 기억이 21세기 첨단 기술로 승화된 역사적 사건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감정보다 진정성이 승리한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중국 일보는 한국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승부를 결정했다며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김정호 팀장이 보낸 사진이었는데 K-21 개발팀 사무실 벽에 호주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호주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일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우정과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레드백은 단지 한 대의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피로 맺어진 약속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깊었습니다. 계약 발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간단한 문의였는데 곧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연락들이 이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거예요. 미국이 다른 나라 기술을 주목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나 계약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김정호 팀장에게서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차관님,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해드려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궁금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한국 전쟁 때 받으신 호주군 헬멧이었습니다. 헬멧을요? 네. 인천 상륙작전에서 부상당한 호주 병사를 구하면서 받게 되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병사가 고맙다며 자신의 헬멧을 선물로 주셨다고. 김정호 팀장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헬멧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그제야 이해했어요. 김정호 팀장에게 레드백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레드백을 개발하면서 늘 생각했어요. 이 장갑차가 그때 그 병사의 후손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며칠 후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전체에서 레드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참전용사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키려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믿어준다니. 70년 만에 진짜 보답을 하게 됐네. 한국 전쟁 참전용사 유족회에서는 특별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레드백이 호주를 지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혈맹의 증거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관점은 단순한 무기 성능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술과 마음이 만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심층 기사를 실었어요. 호주의 선택은 가격이 아닌 가치를 택한 것이다. 한국은 기술과 함께 진심을 전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중국의 경제적 제한을 물리친 한국의 승리 비결은 신뢰였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제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제 결정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재무장관 짐이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헤이든, 미안했네. 자네가 본 게 맞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숫자만 보고 판단했던 내가 잘못이었어. 진짜 가치는 따로 있더군. 외무장관 페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차관님 덕분에 중국과의 관계도 더 대등해졌어요.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무엇보다 호주 국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여론조사 결과 85%가 레드백 선택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가격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진심을 보여준 나라와 함께해야 한다.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댓글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변화된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호주를 더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 그것을 보여줘요. 각국은 자국의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도 이를 존중한다. 어느 날 저는 다시 조부의 묘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이 결실을 맺었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자유가 오늘 이렇게 돌아왔어요. 기술로, 우정으로, 신뢰로 말이에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마치 조부가 듣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동맹이 뭔지를. 이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정호 팀장에게서였습니다. 차관님, 할아버지 헬멧을 호주 전쟁기념관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 헬멧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70년 동안 한국에 있던 호주군 헬멧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그 헬멧이 도착했어요. 낡고 상처가 많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새로웠습니다. 헬멧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이. 모리선, 브리즈베인, 1950. 제이 모리슨. 브리즈번 출신의 어느 호주 병사였겠죠. 70년 전 낯선 땅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젊은이. 전쟁기념관에서 헬멧 기증식을 가졌어요. 간단한 행사였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이 헬멧은 70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증식에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헬멧이 보여주는 우정과 신뢰의 여행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어떻게? 단순히 좋은 장비를 산 게 아니라 진짜 친구를 만난 거야. 캐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네. 그게 가장 값진 거잖아. 레드백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상징이 되었어요. 기술과 마음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시간과 희생, 그리고 진심이 쌓여야 만들어집니다. 70년 전 한국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신뢰 그리고 진심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레드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결정체였죠.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운 나라가 이젠 그 나라로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와 함께 감사를 받았습니다. 1950년 호주의 젊은이들이 낯선 땅에서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씨앗을 심은 거였죠. 믿음의 씨앗을, 우정의 씨앗을 말입니다. 그 씨앗이 70년 동안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기업과 보훈으로 전쟁을 잊지 않았죠.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은혜를 갚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리처드 헤이든 차관은 숫자가 아닌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레드백은 상품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유럽, 중동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지 제조 강국이 아니라 신뢰로 무장한 나라가 되었죠. 호주 병사들도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중국의 VN17은 K21의 외형을 베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까지는 베낄 수 없었습니다. 복제할 수 있는 건 기술뿐이죠. 마음은 복제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헤이든 차관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철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정신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의 신뢰와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나아가고 있죠. 폴란드에서 노르웨이에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진심이 담긴 장비들이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전 받은 자유가 70년 후 최첨단 기술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시작된 보온이 다시 새로운 신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70년을 기다려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그 마음을 세계 최고의 기술로 표현할 줄 아는 나라 말입니다.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건 사람에게 하는 투자이고 어떤 기술보다 강한 건 진심에서 나온 기술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